여러분은 혹시 외로움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외로움은 우리 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뇌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치매를 발생시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저 기분의 문제일 뿐이라고 넘겨왔던 외로움이 사실은 우리의 두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으로부터 두뇌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들려드릴 책의 내용을 통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지성 출판 제임스 구딘 지음의 건강의 뇌과학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그 관리 방법을 우리에게 여러 연구 결과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에 외로움과 뇌 건강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사망률이 32% 더 높다. 시궁지는 놀라운 동물이다. 부드러운 털에 귀여운 외모를 한 시궁지는 원래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이들은 오랫동안 다른 동료와 신체 접촉을 나눈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굴을 파서 살아가며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새끼를 양육할 때는 다른 동료와 협력한다. 시궁지는 말 그대로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많은 다른 동물 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암이 발생하며 양성, 악성 종양이 동시에 발견된다. 시카고의 과학자들은 시궁지 표본을 대상으로 혼자 혹은 무리를 지어 살도록 무작위 할당했다. 각각의 무리는 5마리 암컷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 사회적 고립 효과는 너무도 대단해서 고립된 쥐의 유방암 발병은 대조군 대비 84배까지 증가했고, 특히 2가지 종류의 암에서는 악성이 3배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발견되는 여성의 유방암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립된 시궁지 암컷은 더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뚜렷하게 보였다. 또한 행동에서도 분명하고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긴장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년에 걸쳐 많은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점점 더해가던 2020년 봄에 뉴요커에 발표된 한 기사에서 질 레포레는 고립과 외로움을 분명하게 구분 지으면서 우리를 감염병의 위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혼자 살지 않는데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둘은 밀접하게 얽혀 있고, 이러한 사실은 감금과 칩거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든다. 말할 필요도 없이 외로움은 건강에 해롭다. 레포레의 이런 주장은 옳다. 우리는 그 둘을 구분해야 한다. 2가지가 우리 건강에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모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해 사회적 고립은 타인과의 접촉 결핍을 말한다. 장기간 집에 머무르거나 가족이나 지인, 친구와
거의 혹은 전혀 의사소통하지 않고 또한 기회가 있을 때도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친숙하게 들리는가? 과학자들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으로 그렇게 시작된 격리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예의주시한다. 최근에는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연구가 영국과 호주,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제적이든 아니든 사회적 고립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확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 2012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맷 판텔 박사와 동료들은 17세에서 89세 성인 약 2만 명의 대규모 표본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고혈압 같은 전통적이고 임상적인 위험 요인만큼 강력하게 사망 위험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고혈압보다 더 강력하고 흡연만큼 정확한 예측자다. 2014년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수행한 대규모 메타 분석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34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수백 건을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결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사회적 고립, 외로움, 그리고 혼자 사는 삶에 따른 사망 위험 증가는 각각 29, 26, 32%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했던 사망 위험을 높인 기존 요인들과 같은 수준이다. 다른 연구원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운 주장을 내놨다. 예를 들어 사회적 연결의 결핍은 하루에 15갭이 담배를 피우거나 진 한 병을 마시는 것만큼 혹은 병적인 비만만큼 해롭다고 말한다. 또 다른 연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심각한 우울증과 전반적인 건강 문제 위험이 상당히 높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고립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고립이 낮은 수준의 신체적 활동과 열악한 식단 및 향정신성 약물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통해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연구에서 말하는 외로움이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느끼는 외로운 감정을 의미한다. 외로움에는 전제 조건이 둘 있다. 그것은 관계 속 의미의 결핍,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우리는 사회적 영장류로서 친밀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으며 해소되지 않은 외로움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은 다양한 건강 기준과 관련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외로운 사람보다 생존 가능성이 50% 더 높다는 사실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약 30% 높인다. 사회적 고립은 고혈압과 흡연만큼 분명하게 사망 위험을 예측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자기 건강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근골격계 질환, 중증 우울증, 그리고 다양한 건강 문제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된다. 사회적 고립은 종종
신체활동 저하와 열악한 식단 및 향정신성 약물 복용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모든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낮은 신체활동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결정적 요인으로 드러나 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외로운 사람보다 생존 가능성이 50%나 높다. 심각한 외로움은 연령에 관계없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자해 및 공격, 자살 생각, 그리고 실제 자살 위험성을 높인다. 외로움은 고통과 우울, 피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이는 종종 심각한 만성질환을 동반한다. 외로움은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비만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불안, 우울, 소화불량, 수면 문제,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 만성질환은 뇌졸중과 심장질환, 그리고 몇몇 종류의 암 발병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외로움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뭘까? 일반적으로 친구와 가족, 이웃으로부터 오랫동안 고립된 사람들은 사교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하며 건강 관리에 신경 쓸 기회가 드물고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이는 중요한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 즉, 고립된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높고 상호 교류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사회적 위협을 항상 경계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도한 흡연과 음주처럼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물학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도 있다. 특정한 외로움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직은 없지만 48만 7,647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외로움과 관련된 15개의 유전자 영역을 확인했다. 이 연구가 알려주는 바는 분명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차이는 DNA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동일한 외로움 유전자는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외로움과 비만이 어쩌면 긴밀한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확인된 특질과의 유전적 중첩도 있었다. 또 다른 설명은 만성적 외로움이 노화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말단 소립이 더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짧은 말단 소립은 여러 노화 관련 질환, 그리고 조기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고립은 분명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염증 수치를 높인다. 최근 영국에서 이뤄진 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두 가지 단백질, 즉 CPR과 피브리노겐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들 단백질은 혈액 내 염증을 유발하며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드러나 있다. 외로움의 생리적 영향은 이와 다르다. 외로움은 IL6라고 하는 다른 염증 유발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런 차이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같은 게 아니라는 앞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견은 고립과 외로움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일까? 외톨이의 두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2018년 9월 중반에 두 전문 포커 선수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아주 특별한 얘기를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30일 동안 완전한 고립 상태를 견딜 수 있다면 상대방이 그에게 10만 달러를 주는 것이었다. 레이 알라티는 승리를 자신하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환각이 시작되었다. 그 무모한 도전은 목표를 열흘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그리고 상대는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 고립 속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낸 세계 기록은 자발적으로 혹은 돈 벌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보들은 모두 사법 시스템에 따라 수감된 죄수들이었다. 미국인 후보는 유명한 앙골라 3 중 한 사람인 알버트 우드폭스로 그는 약 43년간 독방에 감금되었다. 영국에는 로버트 모즐리가 있는데 그는 현재 64세의 나이로 39년간 독방 신세를 지고 있다. 여기서 독방 감금의 정당성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는 일종의 끔찍한 자연적 실험에 해당하며 우리는 다만 이를 통해 오랜 고립 생활, 30일이 아니라 30년 혹은 그 이상이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다. 미국은 독방 감금 연구에서 가장 유서가 깊다. 18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의학 전문가들은 필라델피아 동부주립 교도소 독방 재수자들에게서 정신적, 육체적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여기에 관심을 보인 찰스 디킨스는 직접 필라델피아 교도소를 방문해 독방 감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뇌의 신비에 매일 서서히 개입하는 것. 어떤 신체적 고문보다 훨씬 더 나쁘다. 오늘날의 과학 역시 이를 입증하고 있다.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독방 감금이 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목록은 대단히 길다. 환각, 불안 및 긴장 고조, 감시당하는 느낌, 충동 조절 장애, 심각한 만성 우울증, 식욕 부진, 체중 저하, 가슴 떨림, 혼잣말, 수면 장애, 악몽, 자해, 사고와 집중, 기억력 저하, 두뇌 기능 저하. 두뇌와 마음에 대한 모든 영향은 생리학자들이 스트레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몸-마음 통로를 거쳐 필연적으로 몸으로 흘러들어간다. 스트레스 시스템은 일종의 기계 속 유령이다. 이는 집요하고 원초적이고 자율적인 생리 메커니즘으로 수백만 년간 인류의 두뇌에 상존하면서 위협이나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두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스트레스 시스템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실제로 지구상 모든 동물에게서 발견한다. 스트레스 요인은 신체적 혹은 심리적인 것이며 두 유형의 스트레스 요인은 서로 다르면서 중첩되는 두뇌 회로로 처리된다. 이러한 두뇌 회로는 대단히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살펴보자. 고통이나 추위 같은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은 신경 및 순환 시스템의 최우선 과제로 주어지며 이들 시스템은 두 경로를 통해 반응한다.
첫 번째 경로인 교감부신 수혈계는 경계와 각성, 상황 인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며 신속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촉발한다. 두 번째 경로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은 보다 느리게 작용하며 코스티코스테로이드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두 경로는 소화와 면역 시스템, 기분과 감정, 성욕, 에너지 저장 및 방출과 같은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나 충족되지 않은 내적 욕구들은 일련의 고유 회로를 활성화하고 앞서 설명한 두 경로의 반응도 촉발한다. 이러한 추가 회로는 편도체와 해마,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뇌의 감정 영역에 해당하는 변연계와 같은 요소를 활용한다. 핵심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두 가지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신경 내분비 반응을 겪고 이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이러한 반응의 화학을 통제하는 유전 메커니즘도 관여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놀랍게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외로움을 치료하는 알약과 더불어 이러한 분자적 변화까지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사회적 고립에 따른 뇌의 변화. 14일 동안 격리된 쥐는 다른 동료와 어울리지 못한다. 먼저 공격을 시작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두뇌 화학, 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과학자들은 동료로부터 격리된 다소 차분한 쥐의 두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한 그림을 통해 처음 확인했다. 고립된 쥐가 어떤 나쁜 행동을 보이는지는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다. 대단히 높은 공격성을 보였으며 반복적인 정지 같은 행동에서 드러나듯 외부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했다. 캘리포니아 기술연구소의 동물과학자들은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냈다. 고립된 쥐는 편도체와 시상하부와 같은 특정 두뇌 영역이 뉴로키닌 베타라는 강력한 물질로 가득 차 있다. 뉴로키닌 베타는 TAC2라는 유전자에 의해 생성되고 다른 두뇌 세포에 달라붙어 그 세포들의 움직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신경회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이 편도체에서 TAC2의 스위치를 껐을 때 두려움은 줄어들면서 공격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시상하부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공격성이 감소하면서 두려움이 증가했다. 두뇌 전반에 걸쳐 그러한 화합물의 분비가 고립된 쥐에 변화되고 모순된 행동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립으로 발생하는 두뇌 속 화학 변화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MIT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과학자들은 새 방 테스트라는 실험을 했다. 여기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쥐를 세 방 중 중간 방에 넣어두었다. 쥐는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을 선택할 수 있다. 좌우 방 중 한 곳, 사교적인 방에 다른 쥐를 넣어뒀을 때 고립되어 있었던 쥐는 곧장 그쪽으로 달려간다. 반면 고립되지 않았던 쥐는 두 방을 무작위로 선택했으며 사교적인 방을 선택했을 때도 대부분 다른 쥐를 무시했다. 이들 연구원은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배측 봉선핵이라는 두뇌의 특정 영역에 주목했다. 그들이 격리되지 않았던 쥐를 중간방에 놓아두고 광펄스를 통해 도파민 세포를 자극했을 때 그 쥐는 사교적인 방에서 두 번째 쥐와 함께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다음으로 고립되었던 쥐를 중간방에 넣고 도파민 세포의 스위치를 껐을 때 예상된 사교성 회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파민 세포가 활성화되었을 때 고립에 따른 부정적이고 회피적인 상태에 대한 대응으로 사교성에 동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립된 쥐의 경우에 다른 쥐와 함께하려는 욕망은 마치 배고픔처럼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쥐가 보상을 얻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할 때, 그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 다른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 도파민만 이러한 행동을 유도하는 건 아니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 역시 쥐의 배측 봉선핵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번에 그들은 또 다른 두뇌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배측 봉선핵 세포에 주목했다. 그 결과 사회적 격리가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세로토닌 분비를 회복시키는 물질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격리에 따른 행동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고립된 쥐에게서 부정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대단히 과감하게도 배측 봉선핵이 외로움에 중추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람은 쥐가 아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이유로 인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실험은 두뇌 건강의 어두운 구석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준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면 두뇌 속 화학이 외로움을 전반적으로 제어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외로움은 비록 부정적인 감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우리를 죽이진 않는다. 두뇌는 외로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두뇌는 우리에게 행동을 바꾸라고, 다른 동료를 찾고 사회적 관계를 최적화하라고 압박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배고픔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이는 불안과 긴장, 공포, 우울 같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게다가 두뇌 구조까지 바꾸기도 한다. 외로움은 뇌 구조를 바꾼다. 당신이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로 인해 두뇌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보면 두뇌 구조가 크게 다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검증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로움이 두뇌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이제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진실이다. 베를린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 측정을 하고 다음으로 그들의 두뇌 영상을 촬영했다. 그 결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특정 두뇌 영역이 더 작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느 영역일까? 두 곳인데 다름 아닌 편도체와 시상하부다. 모두 두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감정을 관장한다. 과학자들 역시 이런 결과에 놀라지 않았다. 이전 연구들을 보더라도 편도체 크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가 클수록 편도체 크기도 컸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 결론은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지 않았다. 둘째, 어떠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정보에 기반한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다. 외로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혈압을 높이고 시상하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혹은 외로움과 노화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더 작은 편도체와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증거도 있다. 런던 칼리지 대학 과학자들은 두뇌의 다른 부분에 주목했다. 그곳은 좌측에 있는 특정 영역으로 PSTS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사회적 활동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PSTS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신호를 인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다. 집에서 생활하는 25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사회적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었을 때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40주 이후에 대조군과 비교해 두뇌 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뇌 크기에서 드러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쥐를 풍요롭고 활동적인 환경으로부터 완전 고립 상태로 옮겨 놓았을 때 두뇌 속 뇌련의 전반적인 크기가 한 달 만에 20%나 줄어들었다. 그 뇌련들은 처음에는 더 많은 연결을 시도했다. 마치 두뇌가 스스로 구하기 위해 애를 쓰듯이. 하지만 3개월 후에 새 연결은 감소했다. 마치 두뇌가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뇌 단백질인 BDNF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BDNF는 앞서 살펴봤듯 새로운 두뇌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했고 고립된 쥐의 뇌세포에서는 DNA가 더 많이 파괴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이 한 가지 남았다. 지금까지는 성인 두뇌에 대해, 즉 완전히 성장한 두뇌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다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한 아이의 두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회적 증거는 사회적 고립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동물은 다른 동료와의 접촉을 선호할 뿐 아니라 충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아이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때 두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가? 사회적 무시를 경험한 아이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두뇌 속 백질 면적이 확장이 둔화한다. 이와 관련해 1980년대 차우세쿠스 정권 하에서 고아원에 감금되었던 루마니아 아이들의 비극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루마니아 정부 기관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소규모 아이들의 두뇌 관련 연구는 그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 백질이 훨씬 더 작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백질의 갈고리 다발은 편도체를 포함해 두뇌 측두엽 영역을 전두엽 영역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영역들은 정서적, 사회적 성숙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이러한 증거 자체는
어느 정도로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이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은 들려주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동물 실험에 의존해야 한다. 한 실험에서 한 그룹의 4마리 쥐는 따로 격리해 놓고 다른 그룹의 4마리는 함께 우리에 넣어 놓았다. 그리고 4주 후 고립된 쥐의 사회적 행동과 기억은 함께 있는 쥐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6주 후 연구원들은 쥐들의 전두엽에서 뇌세포 일부를 들여다봤다. 세포 수는 양쪽 그룹에서 동일했지만 고립되어 있었던 쥐의 경우 교세포가 더욱 왜소하고 가지가 적은 단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게다가 중요한 단백질을 생성하는 두 유전자가 전두엽에서 그 존재를 덜 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현미경을 통한 관찰 역시 고립된 쥐의 경우 미엘린초가 크게 얇아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미엘린초는 두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섬유 주위를 감싸는 절연체다. 또한 민감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실험 기간 중 4번째와 5번째 쥐였다. 두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 기간에 발생했다. 이처럼 대단히 복잡하고 독창적인 과학 연구를 굳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이 발현되지 않은 특정 유전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누구도 사회적 고립에 따른 영향이 백질에만 국한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사회적 고립이 정상적인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묘한 세포 차원의 메커니즘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고립과 두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동물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며 신체적, 행동적 차원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낸다.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며 두뇌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다. 사회적 고립은 두뇌에서 강력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그 과정에서 편도체나 시상하부와 같은 강력하고 원초적인 조직이 관여한다. 두 가지 주요한 화학 반응 과정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두뇌에서 분비된다. 외로움은 두뇌 구조를 바꾼다. 가령 특정 두뇌 조직과 뇌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세포 간 연결이 감소하고 또한 백질 면적이 줄어든다. 사회적으로 풍족한 환경은 정상적인 아동기 두뇌 발달에 필수적이다. 치매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는 좋은 사회적 관계가 좋은 두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준다. 최근 들어 전문가들은 평생에 걸쳐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하며 또한 그렇게 활동적일 때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잠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높은 사회적 활동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으며 또한 두뇌 건강이 좋은 사람이 더 자주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진정한 선순환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 세계 두뇌건강위원회는 사회적 관계가 사고 및 추론 능력 향상을 포함하여 두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는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있다. 노년기의 만성적인 외로움은 인지퇴행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2017년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이 12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998년 그들은 미국 건강 및 퇴직 연구라는 종단 연구에서 65세 이상 성인 8,311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결혼했는지 반려인이 있는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자녀를 보는지 혹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우울감과 외로움, 사고 능력을 평가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연구원들은 연구가 끝이 났던 2010년에 그 결과를 분석했다. 피실험자 중 약 18%는 연구를 시작했던 시점부터 많은 외로움을 느꼈고, 외롭지 않은 피실험자와 비교해 12년간 인지퇴행이 20%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연구 시작 시점에서 피실험자의 사회적 계층, 경제적 지위,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기본적인 우울감과는 무관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은 이러한 조건과 무관하게 인지퇴행을 예측하는 분명한 요인이었다. 흥미롭게도 장기적인 우울감은 하나의 독립 요인으로 빠른 인지퇴행과 관련이 있었다. 2019년 한 메타 분석은 외로움 그리고 경증 인지장애 및 치매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봤다. 여기에 포함된 연구는 10건에 불과했지만 각각의 연구는 대규모 피실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들 연구는 65에서 83세에 해당하는 3만 7천 명을 관찰했다. 치매와 관련해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외로움은 치매에 이르는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드러났다. 경증 인지장애에서 증거는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연구 결과는 여전히 외로움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말해줬다. 여기에 더해 많은 이들은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처럼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단적 혹은 평생 연구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2018년 엑스터 대학교 연구원들은 이러한 연구 50건 이상을 집단 분석했다. 이들 다양한 연구는 사회적 고립과 활동을 드러내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했음에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광범위한 분석은 평생에 걸쳐 다음 사실을 확인했다.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는 높은 인지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높은 인지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성과 여성을 따로 관찰할 때 폭넓은 사회적 관계의 영향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여성 쪽이 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활동과 빈약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고립은 노년의 인지기능 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또한 많은 다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생에 걸친 빈약한 사회적 관계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관계와 두뇌 건강. 모든 연령대에서 폭넓은 사회적 삶은 두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사회적 참여는 평생에 걸쳐 사고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는 특히 중년 이후로 인지퇴행 속도를 늦춘다. 사회적 참여가 높은 사람은 인지퇴행 위험이 낮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은 노년의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 외로움은 치매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다. 치매는 신경퇴행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동안 시작된다. 사회적 접촉은 기억 형성과 과거 일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며 두뇌를 신경퇴행 질환에서 보호한다. 폭넓은 사회적 삶과 교육, 그리고 나이와 무관하게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풍부한 인지적 저장고를 구축함으로써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평생에 걸친 사회적 자산. 이번 장에서 소개한 연구에서 핵심 메시지를 정하라면 두뇌 건강을 유지하고자 할 때 평생에 걸친 사회적 자산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사회적 자산이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탄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혼자 있는 시간에 잘 대처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함으로써 외로움을 완화하는 생활 방식을 구축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첫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마음의 틀이 대단히 가치 있음을 말해준다. 긍정적인 마음의 틀은 건강을 강화하고 면역 시스템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연장한다. 예일대학교의 베키 레비는 200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수명을 7년 이상 늘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리고 다른 연구는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효과가 드러난 몇 가지 접근법 중 하나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적응 사고 전환이라고 부른다. 시카고에서 수행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는 다른 어떤 접근법보다 4배나 더 효과적으로 드러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결코 예외적인 감정이 아닌 것이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외로움은 우리가 다른 동료를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심리적 도구다. 외로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기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코넬 대학교 연구원들은 1년의 연구에서 서로 모르는 두 피실험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자신의 대화와 상대방의 대화를 평가하도록 했다. 각각의 대화 시간은 서로 달랐고 일부는 주제를 제시했고 다른 일부는 그러지 않았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호감 있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두 번째 원칙은 이렇다. 사소함이 차이를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과 관련해서는
많은 오명이 붙어 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덜고자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접근하는 간단한 방법마저 망설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에섹스 대학교의 길리언 샌드스트롬이 수행한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사례는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쇼핑하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 혹은 학교 정문에서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면서도 또한 대단히 유용한 두 가지 발견을 제시했다. 첫째, 우리는 사소한 관계 맺기를 통해 잃어버린 사교 기술을 다시 익힐 수 있다. 둘째, 낯선 이나 지인에게 말을 거는 행동은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분과 연결된다. 짧은 대화와 일상적인 인사 속에는 큰 이익이 숨어 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말은 외로움을 달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그러니 상대방과 미소를 나누고 문을 잡아주고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이웃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자. 먼저 전화를 걸자. 카드나 이메일을 보내자.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을 확인하자. 세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 마이클 바블라 박사는 프로이트와 메슬로 등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을 뒤집으면서 우리는 지금껏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강조한다. 서구 사회에서 범죄와 잔인함, 불행과 공감 결핍을 초래한 주요 원천은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을 희생하면서 개인 이익과 물질주의를 추구했던 욕망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개인의 외로움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의 벽을 깰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스스로 돕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다음 원칙으로 안내한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집단이다. 이번 장에서 소개한 모든 발견 가운데 핵심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집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접촉이 없을 때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행복은 물론 두뇌도 어려움을 겪는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목적의식을 얻고 소속감을 느끼고 번영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확보한다. 그리고 평생에 걸친 풍요로운 사회적 자산은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두뇌 건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성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정을 지키고 가족 및 친척과 관계를 유지하고 오랜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혹은 사회적 집단이나 클럽 일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는 도움이 되는 유형의 활동이다. 이를 위한 기회는 주변에 널렸다. 가령 자선단체 그리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유산보호단체,
환경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실질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 없이 서로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유발하는 중대 요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앞서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고 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몇 연구 사례를 살펴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습관이 사교적 기술 개발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상호작용을 가로막고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중요한 사회적 신호를 놓치게 한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최근 떠오르는 인터넷의 사회적 활용 사례가 있다. 바로 데이팅 웹사이트다. 1995년 데이팅 웹사이트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솔로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물론 동시에 사회적 비판과 조롱도 받았다. 하지만 온라인 데이팅은 이제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유료 온라인 서비스다. 심지어 전체 결혼에서 약 20%가 데이팅 웹사이트를 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결혼은 보다 빨리 진행되고 더 오래 지속되며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긍정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들은 틴더와 같은 데이팅 사이트 활동이 중독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보상 비율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두뇌의 보상 시스템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구들은 그러한 활동이 자존감 하락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두뇌 건강을 위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칙은 이렇다. 삶을 풍성하게 가꾸자. 연구 결과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려는 노력이 두뇌 건강 유지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님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운동, 양질의 수면 등 다양한 생활 방식 요인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풍부한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유시간을 즐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음악과 미술, 영화를 감상하자. 자연 경관을 경험하고 즐기자.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자. 교육을 이어나가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잡자.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지 예비 상태, 즉 두뇌 손상에 대비한 인지적 저항력을 구축할 수 있다. 인지 예비는 중요한 도전 과제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적 방법을 마련하는 두뇌의 능력이다. 평생에 걸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인지 예비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두뇌가 손상과 퇴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생활 방식 요인의 조합이 평생에 걸쳐 인지 예비를 강화하고 건강한 두뇌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관계 유지를 위한 5가지 핵심 원칙. 1.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고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하자. 2. 사소함이 차이를 만든다. 다른 사람,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법을 다시 배우자. 마주치는 사람과 잡담을 나누고 안녕하세요와 같은 간단한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자. 이웃과 먼 친구 혹은 가족 같은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자.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비하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3.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 이기심을 낮추고 이타심을 높이자. 공감을 확장하자. 자신에 대한 시선을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 전환하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선 활동에 참여하자. 4. 중요한 것은 집단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자. 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얻자. 자원봉사나 사회적 활동에 도전하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되 실질적인 사회적 접촉을 대체하지 말자. 5. 풍성한 삶을 가꾸자.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풍성한 문화적 삶을 구축하자. 문화적 활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자. 인지 예비를 개발하자. 관계 유지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 1. 즐거운 관계나 사회적 활동에 집중하자. 클럽이나 프로그램, 이익집단, 정치단체, 종교 모임 혹은 요리 수업에 적극 참여하자. 2. 사람들과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자. 자선단체나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청하고 관계 형성에 도움을 얻자. 3. 친구와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그들과 함께 생각과 아이디어, 관심을 나누고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면서 도움과 용기를 얻자. 4. 한 명 이상의 믿음직한 친구, 즉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규칙적으로 소통하자. 5. 결혼 생활도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그 밖에 다른 중요한 관계 역시 강화해 나가자. 6. 친척 및 친구, 이웃과 직접 만나든 전화로든 혹은 이메일 같은 방법으로든 가끔이라도 의사소통을 하자. 7. 비공식적으로든 아니면 조직이나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서든 남을 돕는 습관을 이어지게 하자. 예를 들어 외로운 이웃이나 친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쇼핑을 하거나 요리를 해보자. 8. 자신보다 더 어린 사람을 포함해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관계를 유지하자. 예를 들어 손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학교 혹은 지역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자. 9. 자신이 주기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평소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해놓자. 자신보다 더 어린 사람에게 요리나 행사 주관, 가구 조립, 저축, 주식 투자 등 자신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가르쳐보자. 10. 예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나 사회 활동을 추가해보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장소, 가령 매장이나 공원을 찾아가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그것은 자가격리나 삶에 대한 제한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사회적 본능은 오랜 세월 진화적 산물로 개인 행동을 지배할 뿐 아니라 사회 구조를 뒷받침한다. 두뇌의 사회적 힘, 그리고 사회적 경험의 중독적인 보상이 우리를 함께 움직이게 한다. 반세기 전 미국인 작가 로버트 웨이스는 외로움을 아무런 장점 없이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외로움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 외로움은 우리의 일부다. 그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선조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가야 한다. 그만큼 오랜 시간 외로움으로 고통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분명하게도 우리의 사회적 두뇌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으니 그것은 외로움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두뇌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건강의 뇌과학 중 외로움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내용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책이 말해주듯이 외로움은 우리 뇌의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외로움과 뇌 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깨달으시고 건강한 뇌와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뇌과학은 그 밖에도 뇌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